오늘 저희가 그 김복동 영화 김복동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영화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했던 그 주전장이라는 영화하고 이 영화가 올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된 역사가 현재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현재적 갈등의 중심에서 이렇게 회오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아직까지도 발휘하는 그런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 두 작품 중에 하나가 그 김복동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너무 어떤 그 이념적인 대립의 중심에 놓여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 이 문제를 다룬다면 어떤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이 고민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우리가 같이 보고 논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 지향하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이 영화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위안부 할머님들의 고통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기억하기가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무겁고 어두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들이고 이 위안부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담이고 국제사회도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문제고 모두에게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이 역사적 기억을 기억해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왜 이루어졌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도대체 이거는 개인과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패널로 정신의학, 사회정신의학 전공이신 전우택 교수님, 저희 KPI 전 원장님이셨고요. 아마 기억의 그 개인적인 차원 또 그 화해, 평화, 어떤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다뤄오셨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우택 교수님 패널로 모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사실 그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 동일한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문제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로 바라보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또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텐데 이 문제의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인 그 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박종훈 변호사님 오랫동안 인권 문제로 그 법률 영역에서 법적인 영역에서 많은 이론 실천 활동을 해오셨고요.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십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은 그 조언을 적절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이 영화 보시면서 먼저 그 전우택 교수님과 우리 박종훈 변호사님 각각 이 영화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느끼신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특히 기억한다는 것,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이 개인과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갖는 의미, 혹은 여기 나오는 사실 그 일본 그 위안부 문제는 그 일본의 대응, 주전장에서는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한국 정부의 시각, 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각,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안부 할머니 개인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도 그렇고 어떤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거하고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도 이 영화는 오늘 처음 저도 보게 됐었고요. 너무 제가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1926년에 식민지인 나라의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난 다음에 그냥 벌어져 버리는 자기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들 앞에 노출됐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마지막 94세, 9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따간 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일에 대한 증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18에서도 지금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또 제주 4.3 같은 데도 비슷한 경험들을 지금 우리 민족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연구했었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아주 짧은 2, 3년의 기간 동안에 아주 몰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가족들이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30년 동안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유엔 재판소가 열리게 되고 재판을 할 테니 희생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신청을 하고 공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공고에 응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내가 이 말을 했다가 또 세상이 뒤집혀서 당할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공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재판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판이라는 과정은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사죄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이 각도가 다른 마당이 펼쳐집니다. 누군가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은 확실한 객관적 증거와 증언을 필요로 하는데 30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법적인 증거로 쓸 수가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국에서 텔레비로 그거를 보고 있는데 앞에 나가서 울고만 있다가 엉뚱한 소리하고 내려오고 나선 그 자책감이 이젠 더 커지기 시작하고 하는 아주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는 평생을 피해자라고 무력하고 무능력한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살던 사람들이 증언자로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에 내가 있었던 일을 이제 증언하는 위치에 선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게 참 비굴한 치사하고 왜소한 더러운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자기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 경험이라고 그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이런 경험한 사람 나만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도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감히 할 수도 없었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직까지 살고 있다라는 걸 막연히는 추측했지만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각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증언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킬링필드의 경험들이 그대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은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했고 본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눈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걸로 자신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같이 나가서 울고 2015년 12월 28일 날 있었던 한일 합의에 대한 것을 갖고 저렇게 김복동 할머니의 눈물을 이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회가 변한다라고 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언이라는 게 매우 개인적인 현상인데 사실은 이것이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되게 되고, 사실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사회적인 큰 파워를 발휘했던 순간이 언제 있었냐면 세월호 사건 때 있었습니다. 세월호 엄마들은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가식적이고 겉도는 아주 피상적인 거라고 느끼면서 그분들을 참 이렇게 거절했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와서 껴안아 줬을 때는 세월호 엄마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이분들 고통 앞에서는 쉽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께서는 자신들의 이 고통을 사실은 우리 사회의 치유, 기억, 화해의 차원으로 바꾸는 일을, 사실은 스스로는 그걸 많이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다는 거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동 할머님 돌아가신 게 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데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오늘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박정훈 변호사님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셨을 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위안부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일본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위안한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그 인권적 감수성이 없는,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감수성이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적 표현처럼 일본군 성노예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때도 마찬가지고 이혼 사건에서의 가정 내 폭력에도 비슷한 유형이 계속 나와요. 가해자는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피해자는 처음에 이게 피해인지도 자각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를 받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온갖 분노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 속에 시달리는데, 근데 그거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좀 상대방이 사과를 좀 해주면 좋겠고, 나도 용서 좀 하면 좋겠고, 화해하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 지금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졌잖아요. 미군이 40만 정도 미군이 일본에 진주했어요. 그때 일본 여성 수천 명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미군의 성노예가 됐어요. 몸을 팔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일본과 한국의 문제만으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게 민족적 감정, 국가주의하고 좀 부딪혀서 이게 본질을 이룰 수가 있는데, 명확한 거는 이거는 인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등하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평등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서 짓밟혀 왔는가. 그것이 국가적 차원으로 특히 전쟁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컨대 형사사건에서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그랬거든요.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좀 달라진 거는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관점이 계속 중요시 여겨지는 거죠. 가해자를 처벌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가해자는 억울해해요. 더 나쁜 놈이 돼가요. 피해자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사람 감옥 간다고 내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게 그거 같아요. 이 기억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기억을 잊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6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전쟁터에 끌려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몇 명이 되지 못하는 남자들한테 성폭력을 당했어요. 8년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봉동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어떻게 한국에 왔어요? 감추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하면은 이제 집안에서 완전히 예전에 몽골 시대에는 무슨 환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정을. 이제 남편 보내고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온갖 가지 이유로 떠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구조가 2중, 3중의 피해를 입어야 되는 이 구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인간의 약함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악함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마치 한국과 일본의 공식적인 변호사 단체가 있어요. 대한 변호사 협회, 또 일본은 전일 변호사 연합회. 거기는 이제 각 지방 변호사가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직접 다룬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이 문제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에서 일본의 이제 변호사 연합 회장이, 이분이 이제 임기가 이번에 끝나서 전 변호사 연합 회장이란 말이 정확한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조 발제를 하면서 기억의 계승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억의 계승이 갖는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은 강제동원 문제의 끝이 아니라 첫걸음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비인도적인 인권 침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그치지 않고 다시 기억을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의 계승은 가해국인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독 대통령이 2차 대전 끝나고 40년 지난 다음에 85년에 황야의 40년이라는 제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과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바꾸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결국 현재도 여기는 이제 그 표현을 맹인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 본다는 거죠. 비인간적인 행위를 가슴에 새기려 하지 않는 자는 또 그러한 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기억을 계승했다는 거죠. 괴롭죠. 그죠? 일본 이게 유럽의 한가운데 이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니네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일으킨 놈들이다. 얼마나 주변에 다 적들밖에 없죠. 이 나쁜 짓을 한, 물론 나치에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치의 이 잘못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건 뭐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겠고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기억을 제대로 개성시키지 못하면 독일이 또 잘못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교훈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철저하게 과거를 마주하고 전쟁 책임이나 가해자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도 베를린의 가장 눈이 뜨는 장소에 나치에 살해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위한 추모비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그 추모비에는 나치의 범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젊은 세대에게 지속해서 알린다는 독일인의 결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게 젊은 사람들이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인류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독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일본도 독일의 행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여기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억의 계승을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하는 동시에 위안부 소녀상과 징용인상을 일본의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변호사 연합회장님 이야기. 이 일본 사람이 한 겁니다. 제가 이게 특별히 읽어드리는 게 한국 사람이라면 안 읽어드리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양심 있는 특히 변호사 연합회장님이 그래도 변호사 중에 꽤 이제 전체를 통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안부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은 90년대 이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계기를 제공한 것이 다 일본 분들이더라고요. 요시다 세이지라는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을 지냈다는 분이 제주도에서 마구잡이로 잡아간 200여 명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주전장에도 많이 나오는 일본 역사학자분이 거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일본 군 문서를 토대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본 군 문서를 토대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다는 발표가 나고 이게 이제 매스컴을 타고 전달되면서 사실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그 부분은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이전에 첫 증언을 이제 김학순 할머니가 세계 안에서 처음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지금은 이제 정의기억연대로 바뀌었지만 처음에 정신대 문제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그 조직이 문제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일본의 양심적인 인사들이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일어난 것인데 저는 조금 두 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영화에서도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과 행동은 김복동 할머니의 공적인 삶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김복동 할머니의 표정 속에 숨어 있는 생각과 느낌과 삶의 흔적들 이 부분 속에서 저는 한 개인의 삶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도대체 왜 이 증언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기억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지금부터의 삶도 글쎄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역사의 증언자로서 어떤 자기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끝나고 난 대부분의 나머지 시간은 훨씬 더 가혹하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차라리 기억을 그냥 덮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물론 시간이 지나가도 그게 옅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2배로 고통받는 삶의 길을 택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용사라서 그런 것인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어서 작가 김수미 쓴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야라는 김복동 할머니 증언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서 2가지를 굉장히 주목했어요. 제가 갖고 있던 김복동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군인들에게 끌려다닐 때 나를 찾지 않았어. 해방되고 다들 나를 찾을 때도 나만 나를 찾지 않았어. 나는 나 없이 살았어. 나 없이. 나는 계속 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문득 눈을 떠서 나 누구지? 라고 했을 때가 62살. 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김학순 할머니가 낸 용기 때문에 아마 용기를 내셨겠죠. 다시 나를 찾으려고 시도했는데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모두가 말리고 떠나고 나를 찾고 나니 더 쓸쓸해졌어.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시밭길을 헤매는 여자는 젊은 시절의 나, 큰 기와집 마루에 홀로 앉아 있는 여자는 나이 들어서의 나.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복동아 어딨니? 엄마가 부르는 소리 복동아 어딨니? 나 어딨니? 너 몇 살이니?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너 옆엔 아무도 없잖아 라고 한 말을 계속. 저는 이게 그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나를 대면할 수가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이 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62살의 나이가 자신의 아픔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해가 아니죠. 그 자신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유일한 분이 엄마였거든요. 엄마가 22살에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나 시집 못 간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엄마가 펑펑 울고 이분이 그 결혼했다가 그 아내를 잃고 딸만 있는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해서 37년을 같이 사셨더라고요. 그 37년을 사시는 동안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본인에게 너무 잘해줘서 마지막에 그 8년 동안 그분이 설암을 알면서 그 병수발을 하고 온갖 고통을 겪었지만 마지막까지 그 남편에 대한 죄책감, 거짓말을 시켰다는 죄책감, 그 문화 속에서 갖는 부담 이런 것들을 안고 있다가 그 남편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후에 남편이 죽은 5년 후에 이분이 아무도 없어진, 이제는 정말 어머니도 없고 자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지만 사랑해주는 남편도 없어진 상황에서 자기를 찾는 그 일을 시도하게 된 그런 의미가 이 그 김복동 할머니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반인권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인륜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 범죄를 반인륜 범죄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시효가 없어요. 우리나라 2015년에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어졌어요. 공소시효가. 이것도 반인륜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야, 그 몇 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냐. 법적으로 봐도 이거는 반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일본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덤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반인륜 범죄에 관한 거고 그거를 드러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20만 명 정도가 일본군에 끌려갔습니다. 여성들이. 곳곳에 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탈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몇천에서 몇만 될 거라고 봐요. 일본에서는 뭐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냐면 그것이 계약관계라고 변명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본군들이 일본 관원들이 데려가면서 자, 너 끌려가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수십 명의 남자 군사들한테 그런 일을 당해야 돼. 군표 조금 줄 테니까 가자.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들의 은폐 수법 중에 하나죠. 근데 90년대까지만 조금 나왔어요. 뭐 권오해상이라거나 오부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은 어쨌든 간에 이 식민지배 한 거는 우리 잘못이다라고 그러다가 이제 아베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아시잖아요. 아베의 조상이 벌써 전범이고 아베의 가장 큰 목표는 평화헌법을 뜯어고쳐서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왜? 일본과 한국하고 비교하면 딱 한 가지 떨어지는 게 군사력이 있거든요. 지금 전쟁하면 남한이 이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깨트고 나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일본 우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일본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한국의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적인 거는 조금은 가부장제적인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요. 여성에 대한 성범죄 그게 뭐가 중요해? 국가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선택지나 그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그래 맞아 그게 잘못된 건 맞아. 근데 왜 일본하고 사이 나빠져서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 경제 중심적 가치. 아니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6대1 정도야. 일본한테 좀 잘 보여서 일본한테 잘못 보이면 미국한테도 좀 그렇거든. 야 좀 이렇게
묻어두자. 2015년에 그 박근혜 정부는 제가 세월호 때 느꼈던 거 똑같아요. 피해자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아요. 국제법적 관점,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는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나 그런 걸 함부로 팔아넘길 수 없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왜 지 마음대로 국가가 합니까?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데. 국가주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권적 관점이나 현재의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팔아넘길 수 없어요. 그걸 조금 더 파고들면 그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네? 제가 갑자기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사실 제가 질문지를 모르고 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조금 네. 있다가 다시 한번. 하여튼 그 유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네. 된 건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90년도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나오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알게 되고 뭐 제가 이름은 싫어하지만 하여튼 그 분들이 같이 운동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증언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 흐름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들끼리 연대가 있는 거죠. 식민상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저희 시골 동네 신장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신장로를 왜 만들었냐면 곡창지대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이거를 다 소출을 일본에 공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지배 목적은 이 기반 시설을 깔아준 거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뭐 예컨대 일본군이 이동하기 쉽게 일본군의 곡물들을 다 일본으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그러나 신장로는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의 문제하고 비슷해. 사소하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파적 관점에서 뭐냐면 일본 때문에 신장로가 생겼어. 기뻐해야 돼요. 국민주의 관점이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통로였어. 똑같은 신장로를 보고 평가가 달라요. 그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파들끼리 연대가 가능해요. 일본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지금까지 이시조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멈추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이 도와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거죠. 그런 유대관계가 이거는 한일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유럽이 이제 자꾸 우파 되는 것도 그런 비슷한 그 경향인데, 그런 연대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정 교수님이 연구하는 사회심리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건가? 단순히 그게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어떤 그 가해자로서의 정신역동을 갖고 있는 건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저 말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정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박종원 변호사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좀 회피하고 싶잖아요. 아까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그 집회에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개인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 작동 가능한 그런 심리인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일본에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걸 보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 주전장 영화 보면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 군인이었던,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직접 목격한 그 군인이었던 분이 그 할아버지가 되셔서 증언하시면서 저는 정말 그 일본의 그 수치 그것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에게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메이지 시대를 다시 그리워하면서 강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 그 군림하는 그런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히려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심지어는 막 거짓말이라고 공격하고 그 지금까지도 모욕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는 막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 증언을 하는 일본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박 변호사님 궁금하신 것까지 한 거 맞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한번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말로만 듣다가 이제 하여간 어찌되었던 야스쿠니 신사를 한번 가서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만난 마당에 이제 그 옆에 유슈칸이라고 하는 역사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그 마당에 들어가면서 바로 뭐가 있냐면 군견 2차 세계 대전과 이제 물론 이제 이 만주 사변부터 시작한 그때 일본군과 함께 싸우다 죽은 일본의 군견, 군마, 그리고 군 전서구, 비둘기들 소식 전하기 위해서 날려다가 이 죽었던 군견과 군마와 군 전서구를 형상화시켜서 거기에서 얘네들의 고통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얼마나 섬세하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애쓰다 죽은 개들을 추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도대체 뭘까? 이게 굉장히 사회정신의학을 하는 저로서도 궁금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일본 변협 회장님 소녀상을 일본 국회 의원 내각제 국가인 곳에서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아까 우리 젊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속 아베의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아베는 철저하게 그걸 또 피하는 장면을 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는 거는 큰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한국인들도 알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문제는 특별히 아베 정권이 들었으면서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그룹이 지나치게 많은 득표율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저런 집단이 저렇게 일본을 휘두르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노벨상도 타고 있는 나라고 전 세계에 그야말로 굉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자기들로서는 애를 쓰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들도 예화로 드는, 갑자기 밥 먹다가 지진이 나갖고 식당에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집어던지고 튀어나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먹은 음식값은 내고 나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니까. 근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부할 건 많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볼 때 그냥 이거는 제 그냥 느낌입니다. 저 일본 분들은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과 조금 다른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반도라고 하는 매우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일본은 살고 있는 땅이 너무 쉽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는 데인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갑자기 지진 나면은 내가 5초 뒤에도 죽을 수 있고 1분 뒤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얘기하다가 야, 하늘이 무너지냐 땅이 꺼지냐 걱정하지 말고 해,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은 쉽게 하늘이 무너지고요, 쉽게 땅이 갈라져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에 대한 태도는 절대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땅이 갈라지지 않는 한국인들과는
다른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수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본을 이것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죠. 훌륭한 사상가들이나 좋은 작가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로 보면 일본은 형이 상하기 지진을 멈출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큰 차이입니다. 한국인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예민해요.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한 국가와 마주 있으면서 저들의 사상과 우리의 사상이 어느 한순간에 비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늘은 무너지지 않고 땅은 갈라지지 않지만 거대한 세력이 우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의식을 해요. 한국인은 그 점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왜 한국인들은 아직도 전 세계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아직도 한반도에선 이데올로기 갖고 난리냐? 이거는 지금만의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형이 상하기 중에 뭐가 의고 뭐가 이치에 맞는 거고 어떤 틀로서 세상을 봐야 될 거냐가 우리한테는 늘 중요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걸 갖고 지진을 막을 수가 없고요. 태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중요한 건 형이 하악이에요.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도 이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정확하게 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고 태풍 났을 때 다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하나하나에 쏟는 정성과 그 어떤 진지함이 우리는 그냥 대충 꽂아도 절대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인들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한테는 형이 하악이 중요한데 형이 하악은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의 발전도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고 잘 놀고 잘 쾌감을 갖는 게 그들의 삶에서 중요해요. 유곽이라고 하는 거나 소위 말해서 창녀 문화가 자신들의 고유 문화의 하나라고 떳떳하고도 공식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민족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성적으로 정말 타락해 있다라고 되지만 그들한테는 내가 5초 뒤에 1분 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식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따지고 선악을 따질 때 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 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들은 거대 담론과 절대 선, 절대 악에 대한 사고가 확실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인류의 보편 타당한 상식적 정의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믿는 일본인들이 그동안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특별히 왜 이렇게 일본이 우경화되고 아베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할까? 저는 국제정치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저는 이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때리고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는 건 일본인들한테는요 원자폭탄 2개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원자력에 의한 피해를 거대하게 본 거. 아마 저는 일본인들의 의식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의 곳곳에서 지진이 좀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인들이 지금 극도의 불안과 우리나라 같았으면 정말 지금 우리는 약간 흔들리고도 난리가 나는데 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도쿄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등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게 정말 제정신 갖고 살 수 있는 땅일까? 그렇다면 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문제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옛날을 인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긴 역사를 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이분들한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간 일본은 특별히 그 불안의 문화가 수치의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거에 대해서 자결을 하고 수치스러운 걸 참지 못하는 아주 근데 이거는 불안의 문화와 연관돼 있는 아주 감정인데, 이 수치가 자기들을 힘으로 꺾은 미국을 향해서는 수치감을 포기해요. 어차피 졌다는 걸 서로가 아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싸워서 지지 않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그 수치감이 극도로 일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다가는 남경 대학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수십만, 100만 명이 죽은 거 없었다. 수없이 많은 사진이 있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있었던 이 비참한 일들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걸 보시면 주전장, 한번 오늘 영화 보신다면 주전장 꼭 한번 보실 만한 영화고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한 젊은 여자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도 옛날에는 이런 위안부 부정하는데 앞장섰던 여자인데 난징 대학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다르게 이제부터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바꾸면서 그런 옛날에 왜 그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가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가 마치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과 같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투쟁하는 게 나의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런 이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춘 생각과 대응과 일본 내 건강한 그룹들과의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주전쟁에서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금 아까 일본인의 특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정치인이 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전우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그런 것이 종교화되어 있는, 굉장히 정치가 종교화되어 있는, 문화가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나는 거짓말 시키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거짓말 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거짓말쟁이인 것.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시킬 수 없는, 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근대적인 인간의 이해, 상식적인 인간 이해는 모든 인간은 악을 저지를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국가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타국에, 우리나라도 지금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와가지고 석탄 발전소 짓지 말아주세요, 베트남에서 와서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그런 어떤 인간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 차원이든 선도 행하지만 악도 행한다.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부끄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이해가 자연스럽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은 거짓말을 지키지 않는다. 일본은 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새로운 출발, 자기를 직시하는 진실한 출발점이 회개, 죄를 인정하는 데서 일어나는데, 일본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라는 것이 아예 그런 개념이 없구나. 자기 정당화가 자기 최면이 되고 자기 기만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 어떤 그 악의 고리들이 저도 그 주전장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양쪽의 마인드, 양쪽이 얘기하는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50%로 그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분들과 그것을 밝히려고 애쓰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밀도 있게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사죄의 문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사실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만약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기금으로 이제 김영삼 정부 시대에도 그 국민기금 마련해서 주겠다. 뭐 일본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제 일본 학계에서도 또 아시아 연대 뭐 유엔에서 막 이런 인권 보고서가 채택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그랬고 어쨌든 그 당시 정권의 성격도 그랬고 해서 몇 번 이제 사죄하는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 그 시동을 걸다가 이제 다시 시동이 꺼져버린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이 당한 그 억울한 삶을 그 보상금으로 지금은 좀 이제 남보란 듯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삶의 보상이 된다고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 말씀하신 그 추상적인 사죄 아베가 사죄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사실 그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삶이 보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돈으로 보상을 받고 여기서 좀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도대체 왜 그럴 수가 없는 것일까? 그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 94세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거의 뭐 이제 목소리에 힘도 없이 사과를 거의 빌듯이 그냥 사과한다 사죄를 좀 해라. 나는 그냥 용서할 거야.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죄를 듣고 싶다라고 한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그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던진 그 두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 이제 그 패널 분들이 저도 지금 말씀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그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그 같이 영화 보신 분들도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간단하게 혹시 이 사죄, 국가가 사죄한다는 것,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이 역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에서 이 사죄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유사한 문제를 세월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선박 사고였으면 그냥 억울하지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냥 바다가 잔잔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죽음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내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일본군 성노예로 당했던 분도 계속 밝히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고 밝혀진 분이 우리나라 한 200여 분 되시고 증언까지 나간 분은 더 소수예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다수결로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고 그냥 아이가 죽었어도 그냥 아예 좀 궁금하긴 하지만 하고 이렇게 참는 게 그게 정의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역사는 소수로 보이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싸우죠. 왜?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한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할 일이 그거다라고 이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걸 드러내서 알려야 되고 전쟁 가운데는 이런 엄청난 반인권적인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고
그런 가해자들은 이거는 뭐 나라 대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너무 힘이 빠졌잖아요. 야, 인간적으로 제발 사과 한번 해. 난 그게 정말 인간적이라고 봐요. 난 너 용서하고 싶어. 이제 나 좀 벗어나고 싶어. 얼마나 힘들고 지치면 저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세월호 특조위 때도 아니 좀 그 정부에서 좀 해주면 안 돼? 왜 끝까지 그거를 부인하는 거야? 왜?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희망이 뭐였냐면 역사에 남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국정교과서 만들겠다고 그 박근혜 정부 했을 때 어떤 어머니가 했던 발언 때문에 저도 되게 곤욕을 치렀는데 왜 그분들이 힘들었냐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이 진실들을 다 묻어버리겠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딱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조금씩 나왔어요. 이런 건 있었다 잘못한 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과서에 다 사라져 버려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한국에서 뭔 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다 거짓말쟁이들. 우리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거든요. 그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진실은 없어지고 거짓말이 살아남는 것. 기억에서조차도 역사에서조차도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김옥동 할머니 마지막 그 말이 정말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고 이거 좀 해결되고 싶고 나라고 좀 나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와서 이러고 있고 국가가 막 이러고 있는데 강제징용 사건 판결 났을 때 그 할아버지 했던 말이 딱 그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괜히 소송해가지고 일본한테 이런 보복이나 당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그 고통 이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국민의 고통이 돼버리는 걸 보면서 막 제발 좀 사과 좀 해달라고 가는 그 심정이 어지간하면 그랬겠어요. 저는 그 심정이 와 닿았어요. 세월호 때도 그런 부분을 봤고. 네, 그 사죄하지 못하는 그런 게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일본이 G7에 속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언론 자유 지수가 세계에서 70위더라고요. 그 일본 교과서에 그 일본이 가해자로 피해를 입힌 사실들이 없어지고 교육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언론에서 그것이 봉쇄되고 시민들이 그런 운동을 할 때 살해 위협까지 감수해야 되는 저도 일본의 민주주의가 과연 일본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제가 만났던 잘 아는 일본 분들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분들이세요. 굉장히 친절하고 정직하고 사려 깊고 그리고 학자적 양심을 갖고 있고 하는 좋은 분들이 참 많으시고 전체적인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아까 제가 형이하학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뭐라 그럴까? 하여간 기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하여간 기가 세잖아요. 우리는. 아까도 저는 아까 보다가 영화 오늘 보다가 그 천회 그 수요 집회할 때 그 들고 있었던 그것 중에 포기할 줄 알았냐 라고 써 있는 게 너무 인상적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그걸 보면서 저게 한국인이다라는. 천회까지 왔는데 너희 이렇게 될 줄 알았냐라고 하는. 이게 한국인은 이 기에 있어.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도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뭔가 늘 조심스럽고 위축돼 있고 소심하고 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어떻게 생각하면 야쿠자 두목 같은 그룹이 아주 뭐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콱 나타나면은 다들 눈치 보면서 벌벌 떨고 이렇게 좀 기는 듯한 느낌?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하고 할 때 그 강력한 모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유관순 누나 같은 표정을 짓고 벌떡 일어서는 이런 어떤 기가 있는데 일본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가 약하다.
이게 진짜 민주혁명을 이뤄본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저 나라는. 그러다 보니 지금 아베 정권과 이제 여러분들 그 보시게 되면은 일본 회의라고 하는 지금 그룹이 일본의 지금을 이끌고 있다는 걸 봅니다. 이게 극우 세력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내각 20명의 장관 중에 16명이 일본 의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그룹의 특징은 1번 철저한 일본 민족 우월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자기네들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아주 비슷하냐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아리안 종족에 대한 우월주의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인권의식이 없어요. 아까 여성 인권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외국 국민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다. 왜? 자기네가 너무 우월한 존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간과 바퀴벌레를 어떻게 동등하게 생각하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전쟁 전의 일본의 모습을 자기들의 가장 아이디어란 모습으로 상정을 해놔요. 이렇게 되니까 천황이 매우 중요하고 천황의 무호성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거는 천황이 그 시점에서 알고 있었던지 또는 알았어야만 했던 일인데 몰랐던 이게 모든 책임이 천황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지금 나서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글렌데일 시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곳곳에서 소녀상이 세워지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는 아까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일본 회의는 최종적인 목표는 헌법, 교육, 국방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빨리 바꾸고 교육을 엄격하게 시켜서 과거로 회귀하겠다라고 하는 이거가 지금 먹히고 있다는 것에 이 소심하게 기가 약한 일본인들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저희가 사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더 큰 국제적 상황 근데 이거를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허용하고 있는 느낌을 요새는 좀 받습니다. 미국의 국력은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국력이 너무 커지게 되자 미국은 반드시 일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한 측면이 이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승전국이었고 누구보다 일본의 군대 때문에 자국 젊은 군인들이 수없이 죽어가야 됐던 미국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로 하여금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안부 문제가 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인 동시에 거대한 국제 정치적 문제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조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서 저는 자꾸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범주화되는 것이 혹시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나는 어떤 한국인인가, 나는 어떤 일본인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전쟁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는 침략의 역사 속에서 정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한국이거나 일본이거나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고 전쟁을 치른 전쟁을 주도하는 했던 지배 세력들에게 전쟁은 싸움이고 이기고 지는 문제였지만 이긴 나라든 진 나라든 그 많은
소리낼 수 없는 그 일반 서민들은 모두가 다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고 생존의 터를 잃었던 피해자라는 것, 일본에서도 일본이 치른 2차 대전의 피해자였던 수많은 일본 민중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기억이 같은 일본인들에게 세뇌되거나 주입된 것은 있겠지만 경험적으로는 전쟁의 경험 자체가 굉장히 다를 것이다. 일본, 한국, 이 방패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이 역사의 진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주제로 저희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또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답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다는 말씀을 지금 말들을 다 길게 한 저희들이 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같이 제가 이 부분이 좀 나눠졌으면 한 것 중에 나오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주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김숨 작가가 쓴 그 김복동 할머니의 글에서 또 하나의 주목되는 부분이 그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김복동 할머니가 하는 독백 같은 그 떠듬떠듬한 그 말들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죄예요. 죄. 강렬한 죄의식. 겁이 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봐. 죽는 거는 두렵지 않는데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 업보를 짓고 싶지가 않아.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남 아프게 한 것 있으면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 버려라. 빌고 싶어. 용서하고 떠나고 싶어. 번개처럼 한순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지옥에도 자비가 있을까? 이 할머니가 왜 자기에게 그런 운명이 닥쳤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 자기를 직시할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자기 어머니가 드린 불공의 영향으로 어쨌든 나중에 이제 다시 그 10년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석탑 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세워놓잖아요. 아마 자신이 이 생에서 이런 가혹한 운명의 희생자가 된 것이 전생의 죄 때문인가 보다라고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동안 또 다른 죄를 짓는다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또 맞이해야 되는 그 끔찍한 생.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혹시 모르고 죄 지은 거 아니야? 내가 눈빛으로라도 죄 지은 거 아니야? 저는 이 강렬하게 살아있는 죄의식이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그 율법적 그 고통일 수 있지만 죄의식이 살아있고 내 삶의 마지막이 나의 인간적 존엄, 더럽혀진 인간적 존엄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 죄 지은 자와 자가 사과하고 내가 용서하고 이 생에서의 모든 그 업의 그것을 풀고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싶다. 사과해라는 마지막 애원은 너도 너의 죄에서 벗어나고 나도 너가 씌운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고 그 서울대 그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인 양현아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걸 좀 봤는데 이제 이분 그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들이 영문으로도 막 번역이 돼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일에 가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 나오는 그 김학순 할머니 그리고 기론옥 할머니 그 약간 통통하신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렸다고 하신 그 두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왜 부끄러워?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그 위안부 피해자로 산 삶이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자기 가족에게 수치가 되고 공동체의 수치가 되고 그렇게 느껴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 나고 자라고 살았던 할머니들이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항상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특히 이 성폭력의 문제에서는 항상 아직까지도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1910년 20년에 태어난 할머니들이 당당하게 자기 문제를 역사적인 개인의 자리로 와서 그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서 아까 전우택 교수님 말씀하신 그 자존감이라는 게 바로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역사의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하게 되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증언자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사실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금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입니다. 저희 시네토크 시간이 항상 1시간 정도로 설정돼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를 가슴에 안으시고 관심 있는 적극적인 생각하는 시민으로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역할들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네토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로 마치겠습니다.